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까지는 뭐냐면 사실 이것은 민법 전체의 것을 우리가 민법 총칙이요 전체 것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요 조금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는 게 이제 법령의 목적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보시면 한번 보셔요. 항상 이제 어떻게 쓰냐면요 효력 요건만 계속 쓰는 거예요. 효력 요건.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이 계약을 원래 법률 요건이었잖아요. 근데 그냥 다 생략하고 계약은 뭐다?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법률 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죠. 그다음에 이 효력 요건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력 요건을 보면 뭐가 있다?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요. 특별 효력 요건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일반적은요. 먼저 당사자. 당사자는요.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시험은 딱 거기까지예요. 원래 이 부분은 앞부분에 있거든요. 앞부분에요. 제가 이제 어제 감정평가사 마지막 그 핵심 유학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민법 총칙에 보면 이 앞부분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공부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103조부터 시험범위잖아요. 근데 감정평가사는 102조까지 감정평가사 다 들어가요. 알죠? 뒤에 또 들어가고. 그래서요, 우리는 중간만 딱 배우는 거예요. 법률 행위만. 그러다 보니까요, 당사자는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만 딱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이죠. 지금부터 이 목적을 보는 거예요. 목적은 뭐죠? 먼저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확정되고 순서대로 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요. 적법성, 사회적으로 뭐가 있다?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 네 가지를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이때 목적이란 건 뭐냐? 대금하고 등기예요. 대금하고 등기, 이것을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매매 대금이 얼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목적이 확정이죠. 확정 언제까지요? 이행기까지. 이행기까지 확정이 돼야 돼요. 이행기까지. 딱 이 하나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확정은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정될 필요가 없고 나중에 등기를 해줄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지금 당장 건물은 없잖아요. 그런데 건물은 언제 지어지는 거죠? 3년 뒤에, 2년 뒤에 건물이 완공되죠. 그러면 그때 자기네들이요 2023년 12월 10일 날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까지 건물이 완공돼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행기까지만 그것이 등기나 대금을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 그것을 확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여기는 한 가지. 그러니까 확정성에 조심해야 될 것은 계약 체결 당시 그러면 안 돼요. 계약 체결 당시 확정이 아니고 언제까지다? 이행기까지. 확정, 계약 체결 당시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 하나만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이죠. 아까 우리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에서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가능성은요,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멸실되면 원시적, 그 이후에 멸실되면 뭐다? 후발적.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과 불능은 어떻게 구별하냐? 사회 통념이에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으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가능과 불능이요. 우리가 사회 통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강에 반지가 빠졌어. 그럼 우리는 거기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회 통념이라고 누구나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가능은 우리가 볼 필요 없죠. 가능하면은요. 그런데 이 불능은요. 불능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역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를 했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것을 법률적 불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법률적 불능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불능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것을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불능하고요?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이렇게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서 알겠죠?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무조건 불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불능은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주관적 불능, 객관적 불능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겠죠? 여기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눈다. 그런데 원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2월 1일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건물이 1월 30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 이거는 용어니까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에요. 2월 20날 건물이 멸실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건물이 멸실됐다. 이런 말이에요. 후발적 이렇게. 이것은 원시적이고 이것은 후발적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있죠. 이 건물 있죠. 여기 원시적 후발적인데요. 후발적일 때는 실내이익을 배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일 때는 무슨 이익을요? 이행이익을 배상을 하는 거예요. 이행이익 배상. 그래서 이행이익 배상, 실내이익 배상 이렇게. 그럼 실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의리라는 사람은요, 당연히 갑의 건물이 있을 것으로 믿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려면 계약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중도금 잔금을 줘야 되니까 뭐를 한다? 가가지고요,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땅이 얼마인지 또 측량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측량 비용도 나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건물이 없는 줄 알았으면 측량하지 않았을 것이고, 은행에 대출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이자들이 있죠? 그것을 실내이익이라고 그래요. 실내는 뭐냐? 내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믿고 지출한 비용. 그것을 실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행은 뭐냐? 이행은 을이 이제 갑하고 계약을 2월 1일 체결했는데요. 병이란 놈이 뭐라냐? 병이란 놈이 너 을한테 등기 받으면 나한테 다시 팔래? 이렇게. 이 갑이요, 을이요, 1억 원에 샀는데 자기는 1억 1천을 주겠다는 거예요. 1억 1천을. 그러면 전매 차익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이제 갑이 을한테 등기해 주면은 을은 병한테 등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더 얻는 거죠? 1,000을 더 얻는 거죠. 1,000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 1,000을 뭐란다? 전매 차익, 이것을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행이익이라는 것은 갑이 건물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을한테 등기를 이행을 했으면 을이요 얻을 수 있는 돈은 얼마다? 1,000인데 갑이 을한테 이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얼마를 얻지 못했죠? 1,000을 얻지 못했죠. 그것을 이행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해. 자요, 계약 체결 전은 뭐다? 원시적. 계약 체결 후는 후발적. 원시적은 무슨 이익? 실내이익. 후발적은 무슨 이익? 이행이익. 그러면 우리가요, 원시적과 후발적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여러분 봐봐요. 여기 보면 계약 체결하기 전이죠. 우리가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멸실됐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온다? 이미 멸실됐다. 이미 이런 말. 이미 멸실됐다. 이미 수용됐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는 원시적이고 여기는 후발적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원시적 불능, 원시적이면서 객관적. 이러면 객관적 불능하고요, 주관적 불능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여기 봐요.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뭐가 있어? 건물이 있어, 없어? 있죠?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그걸 객관적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 불능은 뭐냐?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는데 내가요, 갑의 집을요, 내가 병한테 판 거예요. 갑의 집을. 그러면 등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 못 해주죠. 남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있는데 갑은 등기해 줄 수 있죠. 근데 나는 해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주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 해줘. 근데 누구도 못 해줘. 건물이 없으니까. 그걸 뭐라 한다? 객관적 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전부 불능이죠. 전부가 있고 일부가 있고. 우리가 3층짜리 건물인데요, 3층이 전부 멸실돼서 전부 불능. 3층 중에서 3층만 없어지고 1층과 2층은 남아있다 이 말이죠. 우린 것을 일부 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불능이죠. 그럼 뭐가 된다? 그건 무효가 돼. 무효. 그래서 여러분요, 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해.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이렇게. 그때 무효는 객관적 불능을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 불능은 건물 자체는 있어, 없어? 있죠.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러니까 주관적 불능은 원칙은 유효가 돼. 그러니까 무효가 되려면 무슨 불능이 돼야 돼? 객관적 불능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 원시적은 뭐다? 원시적은 이미 뭐가 됐다? 멸실. 이미 뭐가 됐다? 수용. 이렇게. 이미 멸실, 이미. 그럼 이건 무슨 이익이다? 실내이익이다. 이렇게. 실내이익. 이렇게. 그 다음에 전부불능에서 무효죠. 무효인데요. 전부불능은 무효죠. 그런데 535조 계약 체결상에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을 져. 계약 책임, 과실 책임. 자, 지금부터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 있는 사람 책임을 진다. 지금요, 갑과 을이 아직 계약 체결 안 했어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둘이 만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요, 지금 물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가 블랙 아이스가 있어가지고요, 빙판 얼음이 있어가지고요, 사람을 잘못 인도해가지고 힐을 신고 온 사람인데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릎뼈가 깨진 거예요. 이런 경우 아직 계약 체결했어 안 했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그냥 물건 보여주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져. 잘못 없으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블랙 아이스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둘이. 알죠? 얼음이 살얼음이 이렇게 끼어있는지 모르고 갔다. 그럼 어쩔 수 없어, 둘 다. 어쩔 수 없는 건데, 여기가요, 여기 딱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얼음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얼음이 없는 곳인데요. 그럼 얼음이 없는 곳으로 사람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얼음이 있는 쪽으로 인도를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넘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러니까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죠? 책임은 무슨 책임을 진다? 신뢰 이익을 진다. 왜 신뢰 이익을 배상을 진다? 왜 신뢰 이익을 져요? 이행이익이 아니고? 왜 신뢰 이익이다? 아니, 딱 보면 쫓아가 무슨 불능? 지금 원시적 불능과 관계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 이익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일부다. 일부는 뭐냐면, 우리가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 그러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데요. 여러분요, 이걸 뭐라 한다? 아파트 분양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 분양할 때 어떻게 해요? 평당 100만 원. 이렇게 하지 않나요? 평당 100만 원. 이걸 아파트 분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이 땅을 거래할 때 평당 얼마 이렇게 거래하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574조.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 책임.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왜 유효냐? 담보 책임 왜 유효냐면 574조 보면 선의의 매수, 아직 안 배웠어 우리. 채권법에서 배워요.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금 감액을 청구하려면 계약이 유효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돼? 유효. 그래서 원칙으로 유효인 거지. 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일 때? 전부. 여기 일부죠. 일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면적이 미달된다. 또는 부족하다. 이 말이 부족하다. 그럼 일부죠. 이런 경우는 담보 책임은 질 수 있어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있잖아요. 원시적 불능일 때는 항상 이게 나와. 원시적 불능일 때는 일부냐, 전부냐. 이게 꼭 나온다고. 알겠죠? 그래서 일부 또는 부족 이런 말이 나오면 뭐다? 담보 책임이다. 이해되셨나요? 별거 아니죠? 그럼 봐봐. 여기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뭐예요? 후발적은 유효, 무효? 유효죠. 후발적은 유효죠. 후발적은 유효죠. 자, 그럼 봐요. 후발적은 유효인데요.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채무자. 우리 아까 채무자, 채권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채무자고 채권자고 쌍방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 쌍방. 알죠? 여러분, 이 표는요, 어디 가서 그대로 또 나오냐? 우리가 채권법에서 그대로 또 나와. 똑같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채무자는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 여기는 매수인이다. 왜? 뭘 가지고 따진다? 항상 이런 잘 모르겠으면 항상 뭘 가지고 따져? 물건을 넘겨줄 사람을 채무자, 넘겨받을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는 거야. 채무자, 채권자. 물건. 알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잘못을 했다. 잘못해서 건물이 멸실된 경우가 있고, 채권자가 잘못해가지고 매수인이 잘못해서 건물이 멸실된 경우가 있다. 쌍방이 잘못이 없어.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된 경우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세 가지 형태가. 그러면 여기서 뭐 한다? 잘 봐봐.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했죠? 그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요.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채무불이행 한번 배웠어. 채무불이행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에서 채무불이행을 뭐라고 그래? 위법행위라고 하죠.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을 묶어서 무슨 행위다? 위법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앞으로 채무불이행이 시험에 잘 나와. 그럼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이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을 묻는 거죠. 채무불이행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후죠, 후. 계약 체결하고 후에 누가 잘못해야 돼?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는 매도인이다, 매수인이다. 매도인이 잘못해야 돼. 그것을 채무불이행. 여기 채권자가 매수인이 잘못해서 없어지죠? 이것을 뭐란다? 위험부담. 이런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채무불이행은 적당히 하니까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에요.
이걸 아직 우리 시험에 아직 채권법에서 배워야 되는데요. 갑과 을이 있죠. 갑과 을이 2월 1일 날 계약을 했죠. 계약을. 근데 건물이 여기서 멸실되고 없죠. 그러면 건물이 멸실됐잖아 지금. 누구 때문에 멸실됐다 중요한 건 아니죠. 일단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을은 매수인은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등기 청구 못하죠. 건물이 없으니까. 알겠죠? 이걸 뭐란다? 물건의 위험이죠. 물건의 위험. 물건을 받지 못한다. 물건의 위험이죠. 물건.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매도인은 매도인이야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죠. 그러면 이 매도인이 갑은 그러면 을한테 건물이 없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말이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냐. 왜? 건물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없어졌는데 갑이 매도인이죠. 채무자죠. 채무자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게 봐. 그러면 건물이 없어지고 이 사람은 돈은 받죠. 그러면 결국 누가 돈을 손해봐요? 매수인이 손해보죠. 왜요? 건물이 없는데 돈만 주잖아요. 이 사람은 건물이 없는데 돈 받죠. 돈 받으면 손해가 있어 없어? 갑은 없죠. 누가 손해? 을이 손해죠. 그래서 을이 손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대금을 건물이 없어졌는데 갑이요 돈도 못 받아. 자기 집인데 건물이 없어졌는데 돈도 못 받아. 그럼 누가 손해요? 갑이 누구죠? 갑이 손해죠. 손해. 이 손해 있는 것, 돈을 손해 보는 것을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부담. 아무 말도 아니죠. 돈을 누가 손해 보는가. 그러니까 갑과 을이 어떤 이유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그럼 멸실되고 없는데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없는데 돈을 못 받아. 건물이 없는데 돈도 못 받아. 그러면 누가 손해요? 매도인이 손해죠. 건물이 없었는데 다행히 돈은 받을 수 있어. 매도인이. 그럼 매도인은 손해다 아니다? 아니죠. 누가 손해다? 매수인이 손해죠. 그 손해보는 사람을 위험부담이다. 그래서 매수인은 채무자다, 채권자다? 채권자죠. 그것을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위험부담 이렇게. 쌍방이 잘못이 없어. 쌍방 잘못 없이 그것을 천재지변. 천재지변이나 뭐다? 제3자. 그랬을 때 이것도 위험부담 이렇게. 위험부담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보면 채무자가 잘못이 있든지 채무자가 쌍방이 잘못이 없든 이 두 가지 경우는 또 뭐가 있다?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도 있고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원상회복이요. 손해가 있으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이것은 나중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법 총칙이 아니에요. 여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냐? 채권법에 가서 배운단 말이죠. 알겠죠? 채권법에 가서 배우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여기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잘 봐. 원시적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밖에 없어. 무효인 경우는. 원시적은요, 후발적은 채무불이행도 있고 위험부담, 대상청구권, 그 다음에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아직 우리가 대상청구권이 뭐고, 채무불이행이 뭐고, 위험부담이 뭐고, 아직 공부는 안 했어. 근데 이제 용어만 먼저 보란 말이죠. 용어만 딱 보면 후발적은 벌써 몇 개가 되죠. 근데 원시적은 뭐밖에 없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은 무효는 뭘 찾는다? 무효는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이 정답이에요. 다음 중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그럼 뭐다? 쭉 가면 어디로 간다?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을 찾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자, 두 번째는요. 후발적은 무슨 얘기다? 이행이. 그런데 이 후발적에서는 또 뭐가 중요하냐? 다음 중에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후발적과 관계가 없는 것. 후발적과 관계가 없다. 그럼 뭐가 있다? 원시적이 있죠. 후발적 관계가 없죠? 원시적이 있죠. 됐나요 지금? 후발적 관계 없는 거 원시적이죠? 원시적에는 뭐가 있다? 그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래서 언제나 정답은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그것은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 거예요. 언제나. 알겠죠? 자, 그러면 강의 노트를 잠깐 한번 봐. 강의 노트 확정성이죠? 확정성 어디까지다? 이행기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다 써. 계약 체결 시 X. 계약 체결 시 그러면 안 돼. 계약 체결 시 그러면 안 된다고. 언제라고? 그래서 이행기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가능성. 가능성 뭐가 좋다 아닌다? 사회통념. 가능과 불능. 불능은 언제 기준으로? 성립 당시 박스에.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박스했어요. 그래서 원시적과 후발적이죠.
이런 원시적은 뭐다? 이미 멸실. 또 써놔서 옆에다가 멸실 옆에다가 수용.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렇게요. 무슨 이익배상이다? 신뢰이익.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죠. 전부 불능일 때 뭐다? 무효가 돼. 그런데 그러면 일부 불능일 때는 무효이다, 유효이다. 맨 끝에 유효가 돼. 맨 끝에 유효라고 돼 있죠. 완전히 달라. 전부 불능일 때 뭐가 나온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런데 일부 불능이죠. 일부 불능일 때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돼 있나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파트 분양 이렇게. 이러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어떻게 하죠? 이코라고 평당 100만 원 이렇게. 평당 100만 원 이렇게 팔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렇게. 이게 수량 부족 담보 책임이죠? 담보 책임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죠. 그러니까 일부 불능일 때, 일부, 그때는 절대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 앞에요. 일부 불능할 때 일부 동그라미, 일부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부족이라고 써봐. 부족 또는 미달 이 말이죠. 아니 일부 불능할 때, 일부 불능할 때 앞에 뭐죠? 노란색 돼 있잖아요. 일부 불능. 거기에다가 일부에다가 부족, 미달 이렇게. 부족이다, 미달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 말이 나와. 그러면 뭐다? 담보 책임이에요. 뭐가 아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에요. 후발적은요. 계약 체결 후죠. 후. 매매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도급 계약 체결 후, 후. 알겠죠? 그래서 뭐라 한다? 이행, 이익. 원칙은 유효야, 유효.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와? 이렇게 나와.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은 뭘 물어? 원시적 불능. 후발적은 무조건 뭐다? 유효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잘못, 채권자의 잘못, 쌍방의 잘못이 없다. 잘못 없다. 쌍방의 잘못 없다. 그다 써봐. 귀책사유 엑스라고 되어 있죠? 귀책사유 엑스라서 천재지변. 세 번째 쌍방 귀책 X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천재지변, 또 점 찍고 제3자 방화. 제3자의 방화. 제3자가 방화를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 뭐라 한다? 위험 부담 또는 대상청권 이렇게. 채무자가 잘못이 있죠? 채무자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멸실됐죠? 그걸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 거기다 별 하나에 파랗게 돼 있죠? 앞으로 여러분요 채무불행한 말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채무불행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채무불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항상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만 채무불행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오른쪽에 참고 봐봐. 여러분 위험부담 봐봐. 항상 봐봐. 여기. 채무불행은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자 봐봐. 밑에 위험부담. 채권자 위험부담은 누가 잘못했어요? 채권자가 잘못했죠? 채무자가 잘못한 게 아니죠? 그래 채무불행이 아니죠. 세 번째로 누가 지금 채무자가 쌍방이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쌍방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누가 잘못이 없다?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뭐 그것은 위험부담이다 아니다. 만약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채무불행은 반드시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다시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 3밖에 안 맞아. 그래서 위험부담은 채무불행이란 말이 안 나와.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원시적이죠? 그래서 안 돼. 채무불행은 뭐가 돼야 돼요? 후발적이다. 후발적. 교섭단계 주는 거 봐. 교섭단계. 교섭단계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에요? 교섭이라는 것은 지금 서로 좀 간보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 전이죠. 계약 체결 전이니까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이죠. 그러니까 채무불행이란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에서는 무조건 문제가 딱 나왔는데 뭐라 하면서 채무불행을 이유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 말이 나오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채무불행이라는 말은 나오면 안 된다. 아시겠죠? 안 돼. 자, 그렇게 됐죠? 그래서 후발적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요, 보는 눈을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어디에서 다시 나오냐면 뒤에요, 그 채권법에서 똑같은 것을 다시 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능성은 사회 통념을 가지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적법성이죠. 우리가 법이 적법하다 그러면 뭐죠? 여기서 강행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규정이 있어요? 여기요 임의 규정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법조문에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고요. 임의 규정에 대해서는 나왔어. 105조에 보면요. 임의 규정은 뭐냐? 103조와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 없는
규정이에요. 관련 없는 규정. 관련 없는 103조가 뭐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이것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관련이 없다. 103조와 관계가 없다. 임의규정. 그럼 이것은요, 강규정은요, 103조와 관계가 있는 것을 강행규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힘들죠? 그런데 우리요, 이 105조에서 임의규정이라는 건 뭐냐? 임의규정은 법 규정과 다른 합의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A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이 A하고 다르게 합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슨 규정? 임의규정. 이렇게. 강행규정은요, 법 규정하고 다르게 합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것을 무슨 규정이요? 강행규정. 이렇게. 그래서 임의규정, 강행규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의규정, 강행규정,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무슨 규정, 무슨 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임의규정은 주로요, 채권법이에요. 이 정도만 쓰면 돼요. 아직 우리 채권법 안 배웠잖아요. 주로 채권법이고요. 강행규정은요, 주로 물권법이에요. 아직 우리 물권법, 채권법 지금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민총이니까요. 이렇게만 딱 써놓으면 주로 채권법에 관한 것은 임의규정, 물권법은요, 무슨 규정? 강행규정.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 따지거나 그렇지 않고, 다른 국가고시에서는요, 다음 중에서 강행규정이 아닌 것,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뭘 묻는 거다? 임의규정이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강행규정 속에서 효력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효력규정, 그 다음에 무슨 규정이요? 단속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묻는 거야, 이것을. 암기해야 되겠어요. 어느 것이 효력규정이고 어느 것이 단속규정인가. 여러분, 아까 첫 시간에 뭘 했냐면, 우리가 공법하고 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공법과 사법. 그러니까 만약에 효력규정, 법규정을 위반하잖아요. 위반하면은 공법상으로는 어떻게 되고 사법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이 말이죠. 단속규정을 위반하잖아요. 법을 위반했죠. 법을 위반하면 공법상으로는 어떻게 되고 사법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사법상으로는 뭐죠? 개인과 개인 1대1의 관계이고요. 공법은 누구하고 관계다? 상하관계, 국가하고 관계다, 이 말이죠. 국가관계. 그럼 법을 위반하면 처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법을 위반했을까? 처벌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형사처벌 받는다, 이렇게. 형사처벌, 이렇게요. 당연히 이것도요, 뭘 받는다? 형사처벌을 받죠. 형사처벌, 이렇게. 당연히 받죠, 형사처벌이요. 사법상은 어떻게, 사법상은요? 사법상은 어떻게 되죠? 효력 규정을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도 무효가 돼요. 그런데 단속 규정은요, 개인과 개인 간은 뭐가 돼요? 유효가 돼요.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을 어떻게 위반해요? 어떻게 구별해요? 유효냐, 무효냐,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리가 유효냐, 무효냐, 이렇게. 그럼 이해됐나요?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사법 규정, 사법상으로는 유효냐, 무효냐.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 어느 것이 효력 규정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어느 것이 단속 규정에 해당하는가, 이것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단순하게 암기예요. 단순하게 암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보느냐. 이러면요, 강의 노트로 봐. 강의 노트 보면 효력 규정에 대해서 무효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법 위반이 되어 있죠? 여러분 봐봐. 변호사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 변호사법 위반이 뭐냐면 변호사 아닌 자가 이렇게. 이걸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그래요.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요, 자기가 소송을 수행을 하고요, 자기가 승소를 받아올 테니, 그러면 승소 받으면 그 돈을 둘이 나누자는 거예요. 알겠죠? 변호사 아닌 사람이 그걸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의료법에는요, 의사가 아닌 사람은요, 의사하고 합작으로 병원을 설립하면 안 돼요. 의사가 아닌 사람은요. 그러니까 의사하고 합작으로 병원을 설립하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의료법인이라는 게 있는, 의료법인. 의료법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 법인에서 자기네 법인 소속으로 전국에 병원을 설립하죠. 병원을. 그래서 거기다 페이닥터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른 의사 이름으로 거기 허가를 받고, 실제로 누가 병원 원장이다? 건물주가 병원 원장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요, 병원 하나 운영하고 싶은데 자기는 의사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법인에 가가지고. 우리 보면 이런 거 보면 남성들 뭐 비뇨기과 맨, 그 다음에 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뭐 보면 플랜카드 보면
그런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뭐냐? 다 의료법인이에요. 이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 사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다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의사 자격증 있는 사람 페이닥터들 요즘 많이 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변호사 아닌 자가 또는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와 함께 병원을 설립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공익법이에요. 그러면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돼요. 허가가. 근데 허가를 받지 않고 처분하죠? 그럼 효력 규정이에요. 여기는 말은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험에는 두 가지로 나와서 하나는 학교법인, 학교. 하나는 공익법인 이렇게. 그래서 학교법인, 공익법인 이렇게. 거기 보면 공익법인 그렇게 돼 있나요? 공익법인 위에다가 학교법인 이렇게 쓰란 말이죠. 알겠죠? 학교법인, 공익법인 둘 다 나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초과 중개 수수료.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이죠. 초과 중개 수수료. 초과하는 것만 무효가 돼.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500인데요. 550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50만 원만 무효가 돼. 그 50만 원만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죠? 현저히 고율. 현저히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는 것. 그래서 원래 우리 법에요. 이자는 몇 퍼센트냐? 우리 법에요. 24%요. 24%. 최고가요. 그런데 30%를 받았다 이 말이죠. 몇 퍼센트가 초과됐죠? 6%. 그것만 무효고 그것은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6% 그것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죠. 여기 무등록 중개업자요. 이런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은 무효가 돼. 무등록 중개업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이렇게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요. 투자 수익을 보장 약정하는 것 이것은 무효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 퇴직도 안 했는데 퇴직금을 미리서 포기한다. 상속이 개시도 안 됐는데 상속을 미리서 포기한다.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럼 효력이 없어요. 아버지하고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돈을 좀 달라.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냐? 그러면 너 다른 애들도 있고 그러니 너 그러면 이 돈 줄 테니 너 상속 포기해라. 이렇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뭐 다른 가족도 다 있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찍죠. 상속 포기한다고. 그래도 아버지가 사망하죠? 그러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은 권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는 권리가 있어 없어? 없는데 없는 권리를 어떻게 포기하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포기하냐고요. 알겠죠?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고 난 다음에 포기야 포기인 거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포기는 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퇴직금 청구가 미리 포기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명의신탁. 우리가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제4조 1항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 다음에 명의를 대의하는 거, 명의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그것을 효력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력 규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요. 그럼 이건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다 암기하려면 조금 힘들죠. 그래서 밑에 단속 규정을 봐봐. 단속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중간 생략 등기. 자, 중간 생략 등기를 뭐라 쓴다? 봐봐요. 중간 생략 등기라고 되어 있죠? 이 중간 생략 등기를 뭐다? 미등기 전매라고 써. 미등기 전매 행위 이렇게. 미등기 전매. 등기하지 않고 다시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미등기 전매 행위 이렇게. 아시겠죠? 그것을 쓰고요. 미등기 전매 이렇게. 그 다음에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무허가, 우리가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 행위. 알겠죠? 그것은 단속 규정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 다음에 전매 제한 행위죠? 전매 제한 행위. 바로 그 옆에,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다른 시험에 나왔죠? 여러분요, 우리가 부동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직접 거래죠, 직접 거래. 직접 거래가 뭐예요? 중개 의뢰인이 중개를 맡겼는데, 알겠죠? 자기가요, 그 물건에 대해서 매수해버리죠. 중개업자가. 그래서 중개업자는 중개 의뢰부터 자기가 의뢰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사면은 뭐다? 직접 거래 위반이죠. 그것을 직접 거래 위반.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알겠죠? 다른 시험에 났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옆에 밑에 보면 여러분요, 봐봐. 참고 봐봐. 참고. 변호사란 말이 두 번 나온단 말이죠. 하나는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아닌 자가 참고에 맨 밑에 나와 있죠? 그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 그런데 밑에는요, 이제 변호사죠, 이 사람은. 우리가 그럼 변호사한테 무슨 사건을 맡기면 성공보수금 약정을 하잖아요. 성공보수금 약정. 누가요? 변호사가 성공보수금 약정을 하죠. 그럼 이 보수금이요, 민사사건일 때는 유효, 형사사건일 때 무효, 이 말이죠. 암기해야 되겠죠? 다시, 성공보수금 약정은 뭐일 때 유효? 민사. 뭐일 때 무효? 형사. 형사사건 무효, 민사사건 유효,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민사사건은 유효, 형사사건은 무효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암기해야 돼. 자, 변호사 아닌 자가 무슨 규정 위반이다? 강행규정 위반이죠. 유효, 무효? 무효.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 밑에요. 여러분, 혹시 탈법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탈법행위 봐봐요. 우리가요, 법을요, 직접적으로 위반한다. 바로 그냥 위반해요. 그럼 이것은 당연히 무효이죠. 그런데요, 간접적으로 위반해요. 간접적으로 위반해. 그러니까 이건 뭐다? 유효가, 뭐죠? 이것도 역시 무효가 돼. 이것은 무슨 행위를 한다? 탈법행위. 이러면요, 이건 LH공사 직원들 보면요, 차명으로 하는 것을 다 밝혀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차명으로, 만약에 LH공사 직원들이요, 토지거 같은 것은 아마 땅 투기를 못하게 아마 돼 있겠죠. 거기는 LH공사는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이름으로 직접 땅을 샀다. 그러면 직접적 위반이니까 무효죠. 자기 와이프 이름을 샀다.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이죠. 유효, 무효? 무효.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요, 자기 이름으로 산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샀는데 실제로 자기가 사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 뭐라 한다? 간접적 위반.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탈법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강행법규의 간접적 위반이다. 이렇게 됐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이 줄과 타인 명의로 매수했다. 타인 명의로. 자기 이름으로 매수하면 뭐다? 직접적 위반이죠. 이건 무슨 위반이다? 간접적 위반이다. 이 말이죠. 맨 끝에 보면 여러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죠. 임의규정 중에서 우리가요, 우리 시험범위 아닌 것 중에서 이게 좀 시험에 잘 나와.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나 상속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 법에요. 양도나 상속할 수 없다. 판례가 뭐라겠다? 그것은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니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규정이니까. 알겠죠? 임의규정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읽으면 되는 것이에요. 됐죠? 여기까지가 적법성, 이렇게 적법성. 그래서 우리가 강행법규에 있어서 여기 봐봐요. 우리가 목적에 있어서 뭐가 나온다? 목적은 뭐가 돼야 돼? 확정. 그 다음에 뭐? 가능. 그 다음에 적법성.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하고요. 사회적 타당성이 103조예요. 103조하고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알죠? 이것은요, 양이 좀 되니까요. 일단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